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홍성우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사진과 정치, 이제 부제로 낭만과 현실 사이 리얼리즘이라고 부제를 붙였는데요. 이 사진과 정치라는 게 되게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서 되게 밀접한 상호 관계가 좀 있습니다. 특히 해방 이후의 사진이라고 하면은 해방이라는 그 어수선한 시국에서는 당연히 정치성을 띠기 마련이고 좌우의 대립이 되게 이제 시끄러웠을 그런 때에 사진가들이 자기네들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정치적 역할 이런 거를 많이 모색했을 때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앞에 좀 서론을 붙이려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방 이전의 사진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해방 이후의 사진을 알 수가 있는데, 해방 이전에는 일단 여기 보는 것처럼 식민치하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일본 사진의 흐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기존의 전문 사진가라고 했던 사람들 말고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가 되면은 이제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애호가들이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거를 내세워가지고 이제 모더니즘을 지향하는 사진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데들이 신문 지면을 빌려줘서 거기에서 뭐 여름 사진을 모집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던 게 20, 30년대의 흐름이고, 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가 되면은 이제 태평양 전쟁이나 이런 대동아 전쟁을 위한 사진들, 언론 사진들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사진가 개개인들의 역할은 확실히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을 하게 되면은 사진가들의 역할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때 사진가들뿐만이 아니라 45년이 되면은 8월 15일에 해방을 하고 3일 안에 건설본부들이 이제 속속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 건설본부라는 거는 예를 들어 조선미술건설본부, 조선영화건설본부 이런 식으로 건설본부라는 걸 이름을 붙여서 문화예술 단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거는 이제 모순된 현실 그리고 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 각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사진가들도 거기서 하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마땅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요. 이제 이 사진가들 중에서 각 지역에 있던 사진가들, 대부분 영업 사진가들이랑 언론에 있던 사진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단체를 소규모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그 단체를 만들어서 다른 뭐 문학이나 미술이나 영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 해방이라는 이 전환점을 어떻게 예술에 반영할지에 대한 그 하나의 출발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해방이라는 이 격변이 사진의 근본적인 전환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미술이나 영화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 식민 잔재를 청산하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이라고 그러면은 일본화라고 하는 그 일본풍의 동양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의 미술이 무엇이냐 이런 걸 논하는데 사진에서는 그게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사진을 사실 답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나 아니면 뭐 모더니즘의 뭐 초현실주의라거나 뭐 미래파적인 사진을 막 반영을 한다거나, 혹은 뭐 저희 초현실주의 만레이가 하는 뭐 레이오그램 뭐 이런 것들을 이문식 같은 사람들이 많이 실천을 하죠. 그리고 제일 사진가들의 형식에 지배적이었던 거는 이제 당시 소위 좌파라고 하는 사진가들이 그러한 사진 유형을 이제 픽토리얼리즘, 살롱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픽토리얼리즘이 뭐냐면 말 그대로 회화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회화 같은 사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생산하는 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그런 비판을 사진가들이 앞장서지 못합니다. 그러다 이제 47년 정도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리얼리즘이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리얼리즘을 내세워서 사진 단체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주의를 지향했고, 이 사람들이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전부 와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조선사진동맹이라는 이제 하나의 단체랑 이들이 활동했던 허바허바 사진관입니다. 근데 조선사진동맹은 47년에 만들었고, 그리고 이 단체가 49년에 강제로 해산을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했던 건 2,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해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진가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현해탄이 끊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일본에서 뭐 기자재나 혹은 뭐 필름, 인화지를 수입하던 것이 갑자기 끊겨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사진을 이제 생산해내는 게 이제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진업 조합이나
뭐 사진 건설위원회 막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재료난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극복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근데 또 미군이 이제 들어오고 이제 이북에서는 소련이 들어오고 하니까 보도사진이라는 것이 이제 사진가들한테 하나의 화두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언론에 종사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기존의 영업사진이나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이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대부분 언론계에 종사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그 혼란한 상황들을 다 목격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저절로 그러니까 뭐 미군정의 탄압 이런 거를 촬영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감시의 대상이 되고 검열의 대상이 되니까 나중에 사실상 이거를 피해 가지고 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도사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건 해방 이후 그러니까 전후의 일이긴 한데 조선일보의 이병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보도사진이 뭐냐 하면 역사성의 현실을 진실한 태도에서 이해하고 소화하여 시대에 책임 있는 보도사진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성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건 사실 리얼리즘의 개념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제 현일영 되게 굉장히 이제 사진의 미학을 많이 구축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해방을 하고 나면은 정남영 이런 사람이랑 같이 보도사진을 이제 찍게 됩니다. 이제 미군들이랑 같이 이 해방의 뭐 다양한 시위대의 모습이나 뭐 미소공의 뭐 이런 장면들을 이제 보도사진의 영역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작자미상의 두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그 유명한 1946년의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예전에 미국의 나라에 갔을 때 국립문서기록 관리청에 이제 이 사진들이 소장이 돼 있는데 미군이 북한에 있던 거를 노획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은 보도사진가들이 나중에 북으로 갔고 그 문서가 그대로 미군이 나중에 노획을 해서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당시 시끄러웠던 이 장면들을 이렇게 다 촬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이 조선공산당 간부 호송하는 장면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직결로 이제 촬영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보도사진가들의 프레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같은 해에 대구 10월 항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또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는 이경모라는 이제 사진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호남신문사의 사진 부장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호남신문에 있으면서 언론사에서 요청을 받아서 이 여순 사건을 취재하라는 이제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 이런 사진들입니다. 근데 정작 이 48년도 이 무렵에는 이 사진들을 발표를 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이승만 정권에서 이 사건의 일종의 피해자들이잖아요. 이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이 다 검열이 됐다가 나중에 80년대나 그 무렵에 들어서 이경모의 사진 제보를 이제 할 때 필름들을 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뒤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보도사진들도 그렇고 이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대체 어디서부터 출발됐냐, 이게 사실 한국 사진에서는 대부분 50년대 이후, 한국전쟁 이후를 얘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사실 이뭉식 같은 사람이겠죠. 이뭉식은 특히 생활주의라는 말을 붙여서 생활주의 리얼리즘, 생활주의 사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이뭉식이 말하는 거 보면은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념적 문제는 사진이 예술로서 발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진이 예술로 발전하는데 이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사실상 대놓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민중의 생활 감정과는 하등의 관련도 없을 뿐더러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도 없고 신선한 감각도 없어서 마치 관념적인 자연미에만 도취하는 그런 사진을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여기서 관념적인 자연미에 도취한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살롱 사진, 그런 픽토리얼리즘 이런 사진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뭉식은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6.25 동란, 그러니까 한국전쟁을 겪고 나서 비로소 이제 현실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사물을 현실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게끔 되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제부터 찍는 사진이 리얼리즘이다 라는 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이뭉식은 생활주의라는 좀 약간 특이한 말을 붙이는데, 이 말은 이제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랑 사실 빼놓고 볼 수가 없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한국전쟁이 되면은 이제 이민식 같은 사람이 종군사진가로 이제 전선에 들어가는데요. 이 사람이 찍은 이 파괴된 이제 T-33 인민구 탱크가 있는데, 이 사진이 또 재밌는 점이 이 사진 연구자
중에 최인진 선생님이 이 사진을 보고 하시는 얘기가 이게 전형적인 픽토리얼리즘의 사진의 하나라는 거죠. 사실 이 앞에서 탱크가 부서져 있고 전쟁 중인데 이 긴박함 속에서 사진의 구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회화를 보는 눈으로 사진을 그렇게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문식이 말한 그 생활주의 리얼리즘에는 이제 신선회라는 또 단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영록이나 뭐 정범태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아름다운 막 피사체를 찍고 이러는 그런 살롱주의 사진이 아니라 이제는 서민들, 그러니까 인민이나 뭐 대중 이런 서민들의 애환이나 삶을 이제 포착하는 그런 사진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게 한국의 전후 사진이라는 거죠. 이제 이때 다들 리얼리즘이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리얼리즘이 이들이 갑자기 한국 전쟁을 겪고 이렇게 나올 리는 사실 없는 거죠. 왜냐면은 1957년에 여기 경복궁 미술관에서 인간가족전이라는 전시가 열려요. 그러니까 여기 제목 보면은 패밀리 오브 맨인데, 그 유명한 에드워드 스타이켄이라는 사람이 모마에서 55년도에 했던 전시예요. 그래서 그게 한국에도 이제 들어와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일본에도 당연히 거쳤고요. 한국의 사진가들이 경복궁 미술관에 여기 있는 사진들을 봤더니 자기들이 여태까지 취급해왔던 그런 픽토리얼리즘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사진이 실립니다. 예를 들어 제일 왼쪽에 제일 유명한 이 도로시아 랭이 이주한 어머니 사진도 이렇게 여기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마가렛 버크 화이트라는 사람은 한국전쟁 종군 사진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촬영한 한국전쟁의 그런 이 비극이나 이런 것들이 담긴 사진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가들은 사실 어느 정도 물론 이런 리얼리즘의 경향을 알고 있었겠지만 이게 사실 충격이었던 것도 한몫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도로시아 랭이나 뭐 마가렛 버크 화이트나 전 세계, 그러니까 소위 미국의 우방국인 자유진영의 사진들에서도 이런 사진들이 이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도로시아 랭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 30년대에 그 공황 때 굉장히 유행했던 소셜 리얼리즘이라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랑은 좀 다른데 이 사회적 리얼리즘이라는 사진을 구현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을 논하기 전에 일본의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제일 유명한 두 명의 사진가가 있다면 이 기무라 이에이랑 도몬켄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기무라 이에이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보도사진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고 이게 당연히 한국에 수입이 됩니다. 이 기무라 이에이는 되게 예쁘게 피사체를 포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게 서민의 삶을 되게 많이 이제 담아낸 사람이에요. 기무라 이에이랑 도몬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딱 패전을 하고 나니까 패전의 민낯을 그대로 이제 프레임 안에 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무라 이에이 말고 또 이렇게 도몬켄,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사실상 응거를 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긴 찍는데 이제 일본 당국에서 우리 제국주의 황군의 모습을 담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니까 이제 사회주의의 신념을 가진 자기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거부를 하게 되고, 거부라고 하기엔 사진이 아예 안 남은 건 아니지만 사실상 거의 활동을 안 하다가 이제 패전을 하고 나면은 이제 바로 등장을 해서 서민들의 모습도 담고 당시 뭐 시위대의 모습도 담고 이런 식으로 사진의 유형이 변합니다. 이제 또 이제 전후 시기 가장 이제 일본에서 활발한 이제 학생 운동도 펼치고 이럴 때는 이런 뭐 미군 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학생 농성 시위의 사진으로도 담고 또 이제 원폭의 피해자들을 이렇게 연작으로 많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아름다운 피사체나 뭐 아름다운 여성, 뭐 자연물 이런 게 아니라 피해자, 그리고 이 정부와 권력에 반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담아내는 것들이 또 전후 사진의 특징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리얼리즘, 보도사진 이런 거를 다 논할 때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리얼리즘이라는 걸 따질 때는 항상 신선해나 이문식이나 이런 생활주의 리얼리즘이랑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리얼리즘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거는 45년 이후에 소위 좌파 진영의 사진가들이에요. 이 사진가들이 모여서 만든 게 조선사진동맹이고, 이제 허바바 사장, 여기서 사장이라는 건 사진관이라는 뜻인데 이 허바바 사진관은 사실상 조선사진동맹의 일종의 주소이기도 하죠. 그건 또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허바바 사진관은 이제 또 다들 어느 정도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부모님 세대나 다른 어른들한테 여쭤보면 허바허바 사진관들 많이 아세요. 이 사진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59년부터 여러분의 삶을 담아드렸다. 59년도에 을지로점에서 개점을 했고 고윤아 회장이 설립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또 당시 67년도 신문 내용을 보면은 대표 고가피가 여기 이제 대표로 있다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진관의 주인은 이 김주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44년에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고 45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45년이 제일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 45년에 김주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진관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울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지었고 그 다음에 허바허바 사장으로 바꾸게 됩니다. 허바허바라는 명칭에 대해서 여태 뭐 연구자뿐만 언론인들이나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상 정설이 되는 거는 미군이 사용한 빨리빨리라는 뜻의 이 허바허바에서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글에다 영어로도 쳐봐도 이 속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 말이 어디서 왔냐 계속 찾다 보니까 진주만을 뜻하는 펄하버에서 왔다. 그리고 뭐 주일 미군이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이랑 같은데 미군들이 빨리빨리라는 거를 일본 애들이 그걸 하바하바라고 읽어가지고 또 한국에 수입이 된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저는 4번이라고 봅니다. 중국어로 이제 마셔라라는 게 이제 허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 번 읽으면 허바 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걸 허바허바라고 읽는 거죠. 근데 이 사장이었던 김주성 본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서울 사장이라고 이제 상호를 사진관을 차렸는데 미군들이 막 와서 사진을 찍으면서 양담배 돈이 아니라 양담배를 주면서 사진 빨리 달라고 하면서 허바허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빨리빨리 해달라는 뜻이라는 걸 이제 본인이 깨닫고 이걸 상호로 써도 괜찮겠다 해서 허바허바로 지었다라고 김주성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건 77년도 얘기인 거죠. 근데 사실상 신문을 다 뒤져보니까 45년에 기사가 몇 개가 있어요. 여기에 광고란에 보면 허바허바 식관 혹은 허바허바 구락부가 이제 개관을 했다는 거죠. 45년에. 그리고 뭐 여기 뭐 사교 사교 장소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여기 1층에 보면 주장, 그러니까 술집인 거죠. 2층에는 사진 촬영, 3층에 댄스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1층의 주장이 당시 이 조선사진동맹과 허바허바 사진관에서 활동을 하거나 거기를 가봤던 사람들이 증언을 다 묶어보면은 이 건물이 화교들의 건물이었대요. 그러니까 화교들이 그건 말이 되는 거죠. 화교들이 허바허바라는 이제 식관 혹은 구락부라는 건물을 두고 거기 1층에다가 자기네들의 이제 식당을 차리고 2층이랑 3층을 이제 세를 내준 거죠. 그러니까 2층에 이제 김주성이 서울사장이라는 걸로 상호를 내고 그리고 3층은 이제 댄스홀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기 무용하는 유명한 김백봉 저기 최승희의 후배라고 해야 될까요? 제자. 이 김백봉이 한국전쟁 중에 월남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연구소를 차리게 됩니다. 이제 45년 6년 1월 달에 보면은 이렇게 서울사장 새로운 형식 새로운 표현 인상사진 전문, 그러니까 사람을 찍는 게 전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딱 이틀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위에 거가 이제 1월 11일 정도고 10일이고 아래 거가 이제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광고를 내고 3일 만에 이제 이름을 바꿔서 허바허바 사장이라는 걸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 허바허바 사진관이라는 이름을 붙이자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때쯤 들어왔다는 걸 또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이 허바허바 사진관이 정말 재밌는 데인데요. 여기 좀 잘렸지만 우리는 전진한다. 뭐 사진예술의 신영역을 향해서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려다보는 시점을 사용했죠. 또 여기는 보면은 뭐 우리는 종래의 사진예술의 뭐 개념인 프로페셔널리즘에서 이탈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젊은 사진인들의 집단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 광고 보면 젊은 사진인의 엔지니어 이런 말을 또 쓰고 있죠. 기존에 있었던 기성세대의 사진가들이랑 우리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앞에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하나같이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시점을 씁니다. 이거는 뒤에서도 보겠지만 전형적인 소비에트 사진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음영을 많이 넣어가지고 여성을 얼굴을 극단적으로 클로즈업하고
혹은 뭐 약간 연극의 무대 같은 연극 배우 같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허바허바 사진관이 애초에 영화인들이랑 연극인들을 전문으로 촬영하는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영화동맹이랑 굉장히 또 가깝게도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문에다가는 계속 광고를 이런 식으로 냅니다. 명랑한 당신의 프로필을, 당신의 계절의 뭐 감격을, 뭐 그러니까 여성, 미군, 그리고 영화, 연극인, 예술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선영화감독 구락부에 이렇게 단체 사진도 찍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영화 잡지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이 조선사진동맹이랑 허바허바 사진관이 무슨 연관이 있냐를 하면은 이 둘 말고도 여러 사진가들의 증언이 있는데, 이제 이명동이라는 사람은 조선사진동맹에서 사실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랑 제일 친했던 사람이에요. 한 19년도까지 사셨으니까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바허바라는 사진관 이름을 김진수가 지었다라고 하는데, 이 김진수가 조선사진동맹의 사실상 거물급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허바허바 사진관을 지어가지고 경영을 했는데 불구스레한 아지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로당 아지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김주성, 허바허바 사진관 주인인 김주성이 남로당 재정부장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남로당이 아니라 조선사진동맹의 재정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동이 봤을 때는 조선사진동맹이 남로당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이 임석재라는 사람은 조선사진동맹의 회원이기도 했고, 조선사진동맹의 사실상 단체전의 성격을 했던 임석재의 개인전이 있는데 그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임석재도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훗날에 이제 한 연구자한테 이렇게 증언을 해주는데요. 사진동맹 주소가 을지로 허바허바 사진관 주소랑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진수가 해방 후에 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김주성이랑 같이 운영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사진동맹이랑 허바허바 사진관은 같은 주소를 쓰고 있었다는 거니까 조선사진동맹이 허바허바 사진관을 하나의 주소로 이제 사용을 하면서 여기를 기반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죠. 모든 자금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허바허바 사진관 광고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 김주성 그리고 김진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임석재가 이제 1회로 개인전을 여는데, 이때 뒤에서도 또 다시 자세하게 보여드릴 텐데, 이게 사실상 조선사진동맹의 단체전이에요. 여기 보면 작품 목록을 보면은 임석재 작품이 39점인데 여기 찬조 출품으로 한 16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전부 조선사진동맹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후원자 명단이 이렇게 있는데 뭐 문진양행, 뭐 영광사, 월광사진관 이렇게 있는데 허바허바 사장이 딱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사진동맹이 참 재밌는 곳인데, 여기 위원장으로 이태용이라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으로는 이용민, 서기장으로 김진수. 근데 이 사람들이 해방 전에 뭐 했냐? 그러니까 식민지 때의 그 주류 사진가들이 있잖아요. 이태용이라는 사람은 와세다 대학을 나왔고 야구 선수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조선 뭐 기독교 뭐 관련된 단체들한테 후원을 받아가지고 뭐 감독도 받고 야구 선수도 받고 이랬던 사람인데, 애초에 그냥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말 그대로 즐기는 사람이었고 야구도 하고, 그러다가 사진을 잘 알고 사진 이론을 잘하니까 뭐 사진 강연 좀 해달라 이러면 어디 가서 사진 강연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용민은 언론 쪽에 있었던 보도사진 했던 사람이고요. 이 김진수라는 사람은 평양에서 원색사진관이라는 걸 운영을 하다가 45년에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이제 김주성이랑 허바허바 사진관을 운영하고 조선사진동맹을 이제 창설한 당사자인 거죠. 근데 이 조선사진동맹은 또 정당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목표를 내세운 걸 보면은 무슨 사진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목표도 딱 이거예요. 문화단체 총연맹에 가입할 것, 미소 공의에 메시지를 보낼 것, 노동자의 해방과 전 인민의 자유를 위해서 뭐 활동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목표를 위해 활동한 사람은 전부 김진수고 사진 얘기는 이태용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태용은 애초에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고, 김진수가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김진수는 당원이었던 사람이고 북한에 올라가서도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동맹 결성에 대해서라는 글을 이제 위원장을 맡았던 이태용이 발표를 하는데, 이 원로 사진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이태용이 쓴 게 아니라 어떤 한 좌익 언론인이 대신 써준 거라는 얘기가 꽤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태용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거 조선 사진 예술은 체계 없는 이론 속에서 형식적인 추종을 했고, 그리고 뭐 도적적인 모방에서 자기 만족만 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살롱식의 사진을 막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대내적으로 정화 운동을 전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 예술가들의 화두였던 신문화 운동에 대해서 투쟁적인 예술성, 그리고 대중적 표현성을 가진 사진 예술을 창조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 임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양심적이고 혁명적인 사진인의 집단이 되어야 한다. 전형적인 좀 왼쪽의 냄새가 나는 그런 발언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태용도 46년에 자기 사진을 국제보도에다가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응시라는 작품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태용이 그 이전에 식민지 때 발표했던 사진을 보면은 이 사람도 전형적인 픽토리얼리즘을 기반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때가 되니까 사람을 쫙 당겨가지고 클로즈업을 하고 명암을 세게 넣고 약간 올려다보게 이런 사진을 찍게 되는 거죠. 이 사진이 사실 유행인 거죠. 소련풍의 사진들. 이 김진수라는 사람은 정말 활동을 많이 했는데 얼굴을 모르는데 유일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노력인민에 이제 실린 건데, 여기 이제 뭐 문화예술인들이 쫙 성명서를 냅니다. 김진수는 이제 막 사진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정치 얘기를 발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 미소공이 뭐 해서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막 오는데 조선사진동맹의 대표로 스티코프를 만납니다. 이제 이 스티코프를 만나가지고 위대하고 숭엄한 순간이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 감격과 신념의 악수는 3천만 인민이 갈망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봉화를 둘 거다. 그냥 사진인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 사실 정치인으로서 할 말인데, 그러니까 조선사진동맹이 정당으로 등록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도 사진가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때 발표한 거를 보면은 이 기다림이라는 작품을 발표했는데, 이게 사실 무슨 내용인지는 사실 뭐 어떻게 알려진 것도 없고 설명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보면은 아래에서 이렇게 딱 완전히 치켜 올려보는 그런 사진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사진도 발표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약간의 모순성을 띠고 있는데, 이제 본인은 혁명성을 얘기하고 혁명적인 사진을 막 구현을 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낭만적이고 되게 막 목가적인 막 그런 풍경을 많이 남깁니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살롱풍의 그런 픽토리얼리즘인데, 이 대표적으로 후쿠하라 신조라는 사람이 김진수 사진에서 영향이 좀 많이 보이는데, 이 후쿠하라 신조가 저기 시세이도 거기 가문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이 후쿠하라 신조의 이런 사진풍이 굉장히 조선 사진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줬고, 특히 김진수 사진에서 굉장히 유사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뭐 해방하고 나면은 이제 자유신문사에서 해방기념사진 우수작 이런 거를 하는데, 여기에 뭐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뭐 정권수립 만세 뭐 이런 거겠죠. 영화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보면 영화동맹이고요. 그리고 이 영화동맹의 모습들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전이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지향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진 중에 또 하나죠.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은 이제 또 여기서 최우수상을 또 받게 됩니다. 근데 김진수가 그렇다고 뭐 사진 얘기를 아예 안 했던 건 아니고, 이 사람도 어쨌든 영업사진가였고 평양에서 원색사진관을 운영하다가 내려와서 김주성이랑 허바허바 사진관을 같이 꾸리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계속 주장했던 거가 아까 허바허바 사진관의 광고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뭐 젊은 사진인의 집단 뭐 그런 얘기들인 거죠. 뭐 신문화, 이제 우리는 프로페셔널리즘이 아니라 거기서 이탈해서 새로운 문화를 이제 창조해내는 일꾼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업사진가의 일부 전진. 그러니까 영업사진가들이 이전까지 뭐 자본에 결탁해서 영업만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진을 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고, 본인들도 자신들의 인식의 부족과 행동의 과오가 있었는데, 이제 영업사진가들도 사진의 예술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이갈고 발전시켜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본인은 또 이런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주적이고 그런 막 목가적인 이런 걸 많이 사진을 작업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전국사진 공모전에다가 이렇게 제목도 마음에 뜰 이렇게 되게 서정적인 걸 붙여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던 제1회 임석재 예술사진 개인전,
말씀드렸지만 조선사진동맹이 사실상 단체전 성격을 띠어요.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죠. 47년에 창립을 해서 49년에 해산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 사진 전시의 의의라면은 이 리얼리즘을 통해서 이 리얼리즘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서 이 기존에 있었던 살롱 사진이나 모더니즘을 극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사진동맹의 위원장이었던 이태웅은 임석재의 사진을 보고 현실적인 리얼리즘에 살라고 투쟁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임석재의 사진이 어땠냐? 임석재는 북으로 안 가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진이 국내에도 좀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식민지 때 이런 사진도 찍었습니다. 뭐 되게 이렇게 뭐 자연 풍경도 찍고 막 꽃 이런 것도 찍고 산도 많이 찍고 했는데, 이런 노동자들의 현장에 가서 이런 사진도 찍은 사람이고요. 그 일회 사진전에 출품했던 거 이 하역 이런 작품을 보면은 이 역광을 세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의 노동자들 그런 것을 피사체로 삼은 걸 볼 수 있고, 오른쪽을 보면은 거의 배꼽 위치에서 이렇게 사진을 올려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진을 찍기 위해 바닥에 들어 누웠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계단 한참 아래에서 찍었거나. 그래서 뒤에서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올려다보는 사진의 사실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소련의 로드첸코라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사진 방식을 또 벨리 버튼 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꼽에서 찍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인의 이렇게 얼굴을 극단적으로 쫙 당겨가지고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찍는 방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임석재가 이런 사진들을 찍었으니, 그러니까 그걸 보는 위원장인 이태웅이 혁명적인 사진이고 리얼리즘에 살라고 투쟁한다, 이런 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임석재는 이제 이 사람은 북으로 안 가고 남아서 55년 이럴 때 뭐 탄광에 가가지고 거기 노동자들도 이렇게 사진 피사체로 많이 담아요. 리얼리즘이라는 형식을 사실상 이제 더 이상 폐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달력용 사진이나 뭐 산 사진, 풍경 사진 이런 거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사진동맹의 산하단체의 조광사진구락부라고 있는데, 이건 사실 조선사진동맹보다 더 먼저 만들어졌는데, 이게 조선사진동맹이 거대하니까 얘를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소속됐던 뭐 한상희 이런 사람, 뭐 식민지 때 호리우치 사진관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일하다가 나중에 본인이 일본인이 떠나니까 인수를 해서 운영을 했던 사람인데, 이 49년에 해산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전시를 했던 게 이렇게 또 실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은 뭐 하나도 리얼리즘이나 뭐 혁명적이고 뭐 이런 사진은 없습니다. 다 목가적인 뭐 서정적인 그런 풍경들이죠. 그리고 어쨌든 이 조선사진동맹원들이 대부분 북으로 가게 되고 소수가 이제 남게 됩니다. 남은 사람들이 한국전쟁 중에 북으로 갔던 조선사진동맹들이 원들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다시 이제 그러니까 서울이 인민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사진동맹이 다시 뭉쳐서 활동을 하는데, 그때 북으로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체포가 되는데, 그 중에 그 허바허바 사진관 주인이었던 김주성은 체포됐다가 결국 풀려나서 이 사람은 허바허바 사진관을 끝까지 운영을 했고, 이제 아까 봤던 뭐 조광사진구락부의 한상희 이런 사람들은 옥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선사진동맹원들이 감사합니다. 북으로 가서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 사진이라는 걸 완성을 한 주역들입니다.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김진수고요. 그래서 이 리얼리즘이 뭐냐라고 하면 린다 노클린이 말한 게 딱 사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리얼리즘이라는 형식은 기본적으로 이념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념을 떠나서 리얼리즘, 그러니까 그 그 사진가들이 보는 시점 자체가 그 이념이 없으면 리얼하게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해서 이 유명한 안드레이 지다노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식 낭만주의와 결별하고 현실을 반영한 것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다. 그래서 처음에 북한에도 조선사진동맹처럼 북조선 사진예술 동맹이라는 것이 조선사진동맹보다 1년 앞서서 만들어졌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소련에서 사진을 찍다가 귀국했던 이문빈이라는 사람이 위원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진동맹 위원장으로서 막 여러 발언들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해방 후에 이제 뭐 그런 화두이자 태제였던 건설적인 현실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뭐 건설적인 사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김진수가 북으로 가고 나서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김진수가 사진동맹에서 또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위원장이 되면서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이 했던 작업을 이제 비판합니다. 자연주의의 잔향과 형식주의를 퇴치하기 위해 투쟁하고 선진 소비에트 양식을 이제 우리가 다 흡수를 하고 그리고 조국과 당 전체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사진으로서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알렉산드르 로드첸코 같은 사진이 전형적인 북한 사진의 딱 유형으로 자리가 잡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 스탈린 치하에서 비판을 받아요. 형식주의자라고. 근데 이 사람이 남겼던 그 형식의 유산은 북한이나 소비에트로서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좌익전선을 지향하는 그런 혁명적인 사진이니까. 근데 이제 이만큼 오른쪽에 있는 것만큼 극단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왼쪽 정도 이제 노동자를 저렇게 딱 당겨가지고 영웅적으로 보이게 하고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일성 누가 촬영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 김일성의 사진도 보면은 굳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찍어도 되는 거를 이렇게 음영을 강하게 주고 약간 아래다 올려다 봐서 권위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포토몽타주 같은 방식도 쓰긴 씁니다. 이 사진 잡지들을 편집했던 사람이 다 김진수입니다. 또 김진수는 이런 사진을 찍는데요. 우리는 조선의 민청원 뭐 이런 제목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두 남녀를 배치를 하고 노동자라는 거를 이렇게 강조를 하죠. 또 아래서도 올려다보고 있고 스패너를 들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사진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걸 자리 잡는데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사진가들이 보여줬던 거는 표정이 약간 어둡잖아요. 여기 노동자들은 이미 해방된 조국과 사회주의라는 유토피아의 이제 한 일원인데, 그러니까 행복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소비에트의 이 유명한 사진가 젤마의 사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낙관적인 유토피아를 전망하면서 약간 허공을 보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노동자가 또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인용이라는 사진가가 찍은 걸 보면은 이렇게 약간 뻐드렁니도 나고 있지만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노동자 이런 거고요. 그 오른쪽은 이제 저기 한청 빌딩에서 영광사진관이라고 운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창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꽤 60년대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은 북에 가서도 이제 사진의 주요한 요직들을 담았습니다. 이 사람이 찍은 걸 보면은 이렇게 그림자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노동자의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팔을 당겨서 찍죠. 그리고 또 이 김진수가 뭐 앞에서 뭐 그런 노동자도 뭐 표현하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어떤 사진이냐 계속 논했고 조선사진동맹이 정치적인 역할도 많이 했지만 이 사람도 결국에 그 픽토리얼리즘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도 대동문의 이른 봄이 오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런 사진 유형이 전형적인 아까 봤던 후쿠하라 신조의 사진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 사진도 얘기하면 정말 길지만 이 흐름은 김진수가 사실 57, 8년도에 자취를 완전히 감추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세대, 그러니까 김진수보다 더 젊은 세대의 사진가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사진가들이 찍은 걸 보면은 이제 그 60년대 이후의 사진은 그 소위 말하는 주체 사상의 그 밑에 있는 그 주체 사진으로 나아가는 이제 발걸음이 60년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론적 토대는 김진수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뭐 장석영, 최한표 이런 사람들이 찍은 걸 보면은 리얼리즘이라는 거에 포함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뭐 행복한 가정, 뭐 풍요로운 공화국의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담는 사진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이런 사진들 보면 전형적인 픽토리얼리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회화적으로 찍은 사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조선사진동맹이 허바허바 사진관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었고 이 조선사진동맹원들은 북한에 가가지고 이 소위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사진 그리고 주체 사진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끼쳤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이랑 북한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긴 하지만 사실 리얼리즘이라는 그 뿌리를 찾고 가면은 결국에 형식은 완전히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연구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랑 생활주의 리얼리즘은 근본적으로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생활주의 리얼리즘이라고 주장했던 사진가들이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
그 방식조차도 결국에 사회적 리얼리즘 혹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니까 다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읽었습니다.